저는 사실 중개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 효율이 되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1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우.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지금. 네, 비 많이 와서 아침부터 약간 조금 침울해졌다고 해야 되나. 비가 오는데 왜 침울해져? 기분 좋던데 시원하게 와가지고. 저는 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비 왔을 때 맞아도 괜찮을 아니야. 복장을 하고 오셨는데. 젖고 이런 거 싫고 역시 비 많이 오는 것보다는 더운 네. 게 나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잠깐 너무 더울 때 소나기 살짝 오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하늘이 어둡고 이런 거는 네. 별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오늘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네, 살짝 좀 그랬는데 자, 아무튼 날씨가 지금 좋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고요. 슬슬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연장 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또 좋아졌던 마음이 다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뒤숭숭 싱송생송 합니다. 자, 오늘 별별스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개보수 관련된 얘기가 개편을 한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편에 대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중개보수 개편 이안으로 확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10억 매매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됐다. 그래서 50%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토부에서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편 확정 발표했고요. 고가 구간을 세분화시켜서 각 상한 요율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임대차에 대해서는요, 중개보수 역전현상, 즉 전세 중개보수가 더 많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시켰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매우 유력하게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중개보수 인하 관련돼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요, 6억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이 현행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서 역전 현상을 좀 없애겠다. 또 15억짜리 거래는 중개보수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한 요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 표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의 현행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9억 이상인 경우 0.9%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 9억 4천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9억 이상이기 때문에 0.9%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 따라 개편한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0.5, 0.6, 0.7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됐어요. 자, 임대차 중개보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증금 8억 전세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보증금 12억 원 전세 거래는요 9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보증금 20억 원짜리 거래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이에 따라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은 상황을 해소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공제배상 책임에 대한 강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1억 범위 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던 거를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1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있죠. 그래서 지자체, 중개협회,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분쟁 조정회를 도입하겠다. 전문 교육을 도입하겠다. 공인중개사 배출을 조절을 해서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겠다. 시험 난이도 조절, 상대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당장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차츰 조절하겠다. 자, 중개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상향시키겠다라는 건데 현행 5천만 원에서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프롭테크 관련돼서도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계 간 협업 모델 및 뭐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은 중개보수 인하일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국토부 주장에 따라서 얼마 전에 이제 공청회라는 게 있었고요.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 귀를 막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답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하는 공청회가 진행이 됐고요. 많은 중개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언급도 없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협회에서도 침울한 표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나 협회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도 없고 잘 들어보면 귀담아 들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주장은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가격 상승에 대한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를 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중개보수가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중개보수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중개보수 협의에 대한 민원과 불만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은 싹 빠졌습니다.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자, 현장 중개보수는 시장 논리에 맞도록 사실상 협의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하라는 얘기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자, 이 얘기를 미뤄 짐작컨대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화살을 부동산 중개업계로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보수 관련돼서도 협의에 대한 부분을 고정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장은 업체 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계약을 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를 올려야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중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셨고 지급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요율을 고정해놓고 계약하기 위한 중개업소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국토부는 중개업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렴하기만 하면 서비스고 뭐가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 분쟁 발생하는 것도 괜찮고 민원 접수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롭테크 관련돼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국토부에서는요, 프롭테크 시장 신규 진입을 통한 시장 발전을 모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들이 중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중개 서비스 수준은 거의 밑바닥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초보인 분들,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 오히려 돈만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상담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전문성 제로, 경험 제로, 거기에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프롭테크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프롭테크 시장을 키우기 전에 범법자를 무단으로 엄청나게 양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표시광고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허위 매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들도 위반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는 이거
법률 위반하면 신고센터 만들어서 전부 다 신고 넣고 과징금 물과하겠다. 네, 라는 얘기. 그리고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국적으로 지금 관련된 부분에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네, 좀 길지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보셨죠, 이거? 네, 내용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말 잘하셔야 됩니다. 밥돌 싸움이라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일단 저는 이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는데 일단 중개 요율을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평균 집값이 올랐으니까 과거 그러니까 이 매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기존에는 9억이 초과하면 요율이 0.9% 맞아요. 내에서 협의해서 받으면 됐고 임대 같은 경우는 6억을 초과하면 0.8% 이내에서 협의하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율의 구조는 뭐냐면 비싼 집은 좀 더 높은 요율을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하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집 거래했으니까 조금 더 높은 요율 가지고 협의해도 된다. 싼 집은 조금 수수료 적게 받고 비싼 집은 좀 더 받아도 돼.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 원래 요율 체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싼 집이 옛날에는 9억이면 엄청 비싼 집이었는데 지금은 9억짜리 집들이 되게 흔해졌으니까 요율, 상한 요율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제 의견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바뀐 거 보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가액대를 나눠가지고 요율을 정했고 기존에는 0.9가 최고 높은 요율.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중개를 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9천이래. 10억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0.9였는데 그렇죠. 예, 그럼 20억이면 1,800만 원이잖아요. 네. 298. 그 상한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최대 요율이 0.7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0.2%포인트 요율이 인하가 됐다. 그리고 적용되는 요율들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0.5, 0.6, 0.7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15억 이상 0.7 이렇게 됐고 그 밑에 구간들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예,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0.4, 뭐 0.5였는데 0.4였으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가액대 거래 요율은 임대 같은 경우도 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임대도 전세가들이 평균적으로 요새는 6억 넘는 전세들도 많다 보니까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구간을 또 마찬가지로 3개로 나눠가지고 원래 0.8 단일 세율이었던 게 그러니까 0.8% 이내에서 협의였던 게 상한이 0.4, 0.5, 0.6 이것도 마찬가지고 0.2%포인트 낮췄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그 당사자, 매매 당사자, 임대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율 자체를 이렇게 좀 낮춰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중개업소에서는 아예 0.3면 0.4, 0.3이면 0.3, 0.5면 0.5 이런 식으로 고정 요율을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만이라도 받게끔 해달라. 이게 협의가 되기 힘든 게 0.6 안에서 협의, 0.5 안에서 협의 이런 식이니까 중개업자는 0.5를 달라고 하고 얻으려는 사람은 난 0.1인데 그러면 그럼 우리 0.3에서 협의합시다. 싫은데 나 0.1인데 나도 그럼 0.5 무조건 받을래요. 그래서 이제 분쟁으로 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요구한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지금 되게 열변을 그렇죠. 토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 부분은 양쪽의 얘기가 다 저는 겹쳐 있는 입장이라서 중개이 다 먹고 사는 문제랑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세 배상 책임이 원래 1억 너무 작다. 지금 요새 중개 사고가 1억짜리보다 훨씬 크게 많이 나는데 중개업소에 배상 받을 수 있는 게 이 금액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2배로 올렸어요. 2억. 근데 2억도 큰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이 1억이 언제적 1억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배상 한도 올라가면 공제
가입하는 비용도 올라가겠네. 올라가죠. 어. 네. 훨씬 올라가겠죠. 이거 공인중개사 협회는 또 공제 요금 더 받으면 돈놀이 잘하겠네. 뭐,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뭐 협회에서 남는 거 공제금 없어? 받는다고 해서, 공제금 받는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공제기금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게끔 전용 불가로 되어 오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중개업소들 가입하는 거 보험료도 좀 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정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활용할까. 일단 공인중개사 숫자 조절하겠다. 뭐 상대평가 도입이나 시험 난이도 조절하겠다 이런 부분 또 들으면 공인중개사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시겁하죠. 그렇죠.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중개업자들은 이거 하자고 해. 왜냐하면 새로 신규 공인중개사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밥그릇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경쟁업자가 쉽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어렵게 하거나 상대평가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니들은 쉽겠다고 하는 왜 어렵게 상대평가로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도 개선 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어떤 방향을 딱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평가 도입은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글로벌 뭐 중개 그래서 영어도 넣어야 되네 뭐 맨날 이 얘기는 진짜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언급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많이 가려졌고 대표님께서 오늘 한 꼭지되게 힘을 실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빅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프롭테크. 그러니까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계 간 협업 모델 및 도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겠다.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 중개업 시장을 또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다. 이제 업계 간 협업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다 이런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중개업자 분들은 결국 밥그릇이 또 일정 부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놓기는 싫으시겠지만 얘기를 꺼냈다는 자체가 분명히 아마 이제 이만큼은 여기 줘라 이런 얘기가 포함될 것 같아서 아마 되게 깝깝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뭐 항상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와, 이 프로테크 업체들 이놈 새끼들 중개업자가 내놓은 매물 정보랑 자료들 가지고 그거 받아먹고 장사하다가 그 내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들이 인지도를 쌓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역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런 관점으로 항상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밥그릇도 이만큼 뺏길 일종의 위기가 된 것이. 그래서. 근데, 제 생각은, 뭐 이제 중개업자분들의 밥그릇 문제는 밥그릇 문제인데, 저는 사실 중개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 효율이 되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아파트가 뭐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는데 그 동네 부동산이 예를 들어 그 1000세대 아파트의 중개를 위해서 막 50개 부동산이 중개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보면 항상 이제까지 반복되는 게 뭐냐면 범법도 반복되고요. 불효율이 없는 경우도 그러니까 완전 효율이 이건 엉망이다. 50개의 부동산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의 연락처, 내가 몇 동 몇 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인 정보를 입수를 해서 뭐 건설회사를 통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 관리업체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를 가지고 집을 입주하실 거예요, 새 놓으실 거예요, 뭐 파실 거예요, 이걸 물어보죠. 그럼 이거를 한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50개 부동산이 그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50번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이 과정도 되게 항상 그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 그러면 전화도 50번 통화해야 되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는 50번의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번거롭지만, 중개업자들도 다른 중개업소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매물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의 물건을 받아서 계약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수수료가 그만큼 커지니까 이제 그걸 또 다들 하시잖아요.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엉켜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법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보통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 입주 지원 센터 이런 거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입주 지원 센터랑 얘기를 해서 난 입주할 거다, 새 놓을 거다, 입주하면 언제 입주할 거다, 새 놓으면 세입자 언제 들어갈 거다, 이런 내용들을 지원 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하는데, 입주 지원 센터 쪽에 내 정보를 주고 뭐 이게 이제 서로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만 조금 개선을 하더라도 훨씬 좀 심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프롭테크 업체가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안이, 그러니까 결국 이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밥그릇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발전된 기술들이 기존 중개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을 디테일하게 잘 고민해서 그런 안이 나와주면 소비자들은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중개업자 부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그렇긴 하지만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좀 중개업자 편에서 뭐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그런 가능한 상생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사실 이게 좀 그래요. 뭐 어디 어떻게 남의 밥그릇을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뭐 칼질을 해서 줄인다는 것 자체, 발상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건 공짜지. 공짜.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공짜고 무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소비자는 뭐 먹고 사는지 나 항상 궁금해. 당신은 뭐 하니? 당신은 당신의 밥그릇은 지켜야 되고 남의 밥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소비자 단체들도 개인적으로 그거 보면서 아주 뚜껑이 열리겠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만행들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중개업소 요율한다고 계속 요율 조정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뭐 국민권익위원회 안을 수용할 생각도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는 대응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개념이 없나 봐. 아니, 한 발을 양보를 할 거면 뭐 하나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뭐 협상에 기본도 없으신 분들이 앉아갖고 도대체 뭐 하나 몰라 진짜. 하여튼 열받는 일이 천지입니다. 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프롭테크 관련된 얘기도 지금 울산 관련돼서 사실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쏙꼬리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울산에서 아파트 관리실하고 그 울산시의 행정정보를 같이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직방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아파트 관리실마다 다 공문을 보냈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들 고려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직방에서 중개하겠다는데 관리실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중개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점이에요. 독점 시장. 소비자분들이 뭐 잘못 생각하시는데 시장이 독점이 만들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 가서야 없었던 일이다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오야모야 됐는데, 뭐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프롭테크
라는 시장 자체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장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경쟁하는 구도와 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면 그거 결국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게 그래야 확정이 10월 됩니다. 시행 예정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요게 10월 그러니까 시행이 10월을 목표로 두고 해당 관련 제가 기억하기로 시행 규칙 규정이었던 것 아니 같아요. 시행 조례예요. 조례. 조례예요? 지자체 조례 개정이에요. 규칙 교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 조례만 개정하면 돼요. 그래요? 네. 그거를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시행 규칙 개정 형태로 중개 보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지역별로 지정되는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 있다? 그게 맞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10월 정도에 지금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고 조례는 그 밑에서 이거에서 더 또 손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시행규칙이 있고 네. 지역별로 또 조례를 통해서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또 따로 건드리는 거죠. 아니야. 그래?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10월 시행 아무튼, 시기가 네. 시행 정도다. 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국토부에서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서 중개보수 인하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일시에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장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차관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거 나중에 건드시는 차관님은 그 끝까지 쫓아가서 뭐하고 사는 양반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남의 밥그릇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좀 준비하시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시는 그런 자세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지금 잠깐 여기서 더 나가면 지금 육두문자 나오기 직전이라서 네 잠깐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값 올 들어 8.73% 뛰었다라는 겁니다. 자, 7월에 서울이 0.81%, 수도권이 1.64% 상승했습니다. 전세값도 인천이 무려 10.79% 등을 급증했고요. 작년 임대차 3법 때 상승한 것이 동일한 형태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30 세대 주택 매수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가 월간 상승률 추이를 보면 가장 낮았던 케이스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수도권이 0.34%, 그리고 서울이 0.11%였다가요. 2021년 2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1.71%, 수도권이 1.72%, 서울이 0.67%였다가 7월 달, 2021년 7월, 지금이죠. 수도권이 1.64%, 그리고 서울이 0.18%라는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 상승의 효과가 지금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표본조사를 늘려서 기존의 표본조사를 2배로 확대를 했더니 집값 상승한 것이 통계에 이렇게 더 명확하게 잡히게 되면서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나온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8.73% 올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3.68%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 7.57%보다도 높은 수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도 지금 7월 상승률로는 통계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인 9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즉 서울 아파트의 절반은 지금 다 고가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자,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7월간 전세가 상승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었는데요.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인천 아파트의 전세가는 7개월간 무려 10.79%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9.89%이었기 때문에요. 그보다 훨씬 많이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매매 수요가 늘었다. 그 주택 수요는 젊은 층이 굉장히 크게 가세하고 있다는 건데 통계를 보면요. 내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볼 때 30대의 비중이 무려 88.4%나 됩니다. 그리고 40대의 비중도 86.5%나 돼요. 즉 30, 40대 분들이 집을 무조건 사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대,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의 생각이 30.8%가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즉 집은 거주의 요건이 아니라 소유의 요건이어야 하고 그리고 집은 갖고 있으면서 무조건 올라가는 집을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젊은 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크게 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통계를 보면요. 전월세 거주자의 무려 26.1%가 주거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불만족보다 불안보다 전월세 거주자의 불안이 지금 월등하게 높다는 통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 등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입주 물량조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것 같아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움직임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부동산 트래픽이 일간 트래픽이 거의 매일 300만을 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3721 2100만. 오. 그러니까 트래픽이 1900만대 주간으로 가다가 지지난주에 2000만 넘었고 지난주도 2000만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도 20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00만도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트래픽이 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다가 살짝 지금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시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가격들 관련해서도 이제 막 고가 주택들이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이제 중하위, 중위 이런 지역들의 그렇죠. 움직임들이 계속 뜨거웠다. 특히 수도권들도 되게 뜨거웠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또 되게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강북의 아파트들이 네. 20억 클럽 랠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번 상승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초반에 잡혔었냐면 강북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을 찍으면서 이제 이걸 누가 1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명을 해서 지금 도니문 뉴타운, 교남 뉴타운에 있는 경희궁자이가 뭐 34평인데 분양 8억, 7억 몇천에 했었는데 맞아요. 입주할 때는 훨씬 넘었고 이게 이제 10억을 돌파했다. 10억 돌파했고 뭐 마레프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10억 돌파했다. 현석동에 레미안
레미안 아파트가 10억 음. 돌파했다. 성동구에서는 무슨 아파트가 10억 돌파했다. 동작구에서는 무슨 아파트가 10억 돌파했다. 아쿠아 리바임이 10억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10억을 돌파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10억 클럽 누가 먼저 돌파하냐 이게 이슈였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10억 클럽이 그 이외의 구들, 뭐, 동대문군이, 서대문군이 이런 쪽에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평형대 10억 클럽들 얘기 있는데, 30평형대, 강북 30평형대 아파트 10억 클럽처럼 센세이션을 하진 않았죠. 지금은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 아파트들 10억을 찍으면서 우와 10억이나 됐어 했던 애들이 20억을 찍기 시작했어요. 네, 20억 클럽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다른 구에서 뜬금없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고가 얘기들이 다시 또 한번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얘기들의 한 지면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래픽도 늘고 있고 그런 신고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또 여기서 올해도 좋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사전 청약이니 어떤 공급에 관한 시그널을 안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정작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임대 가격은 뭐 지금처럼 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하에 이게 이 물건의 개수를 입주 가능한, 그러니까 신규로 계약 가능한 물건의 개수를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네. 이런 정책이 강하게 시장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전세 가격을 더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들도 더 세입자들한테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누구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집주인이 자기 들어올 거라고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거절한다고 이제 들어올 거니까 좀 집 좀 비워줘 주세요. 근데 그러면 시세껏 제가 전세 금액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안 들어오시면 안 돼. 그냥 내보내시려고 그런 입장이면 저도 그냥 어차피 계속 애 키우고 여기 살아야 되니까 시세껏 올려드릴게요. 합의 갱신하시죠 했더니 아니라고. 진짜 들어올 거라고. 예, 그러면 이제 인근의 시세껏 이사 비용까지 더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는 선택이 인근의 전세로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홀로 아파트라도 사겠다. 이제 이런 수요로 지금 바뀌는 게 현재 실제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라도 그냥 사기로 집값 뭐 오르고 떨어 나홀로 아파트 별로 안 오르고 그런다는 거 아는데 이제 그렇게 밀려 나가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 예. 자녀가 있는 경우에 특히 이런 결정이 보통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밀어내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도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 동네에 나홀로지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지역을 낮춰서 다른 지역의 내 아파트를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질 대로 그렇게 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부분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수도권, 그러니까 상급지, 사급지로 밀려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가는 경우들 등등이 다 녹아서 누가 지금 집 사냐 이런 실수요들이 내려가면서 이 거래를 받쳐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공급에 대한 부족,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별별사에서도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가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모든 지표가 상승으로 향하는 꼭지를 다 찍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주택 공급 관련된 얘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신도시 지정 관련된 얘기와 함께 대책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효과는 없잖아요. 지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입주하려면 한참 걸리는 얘기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고달픈데 너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야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현실적이야 진짜. 야, 너 5년 뒤에는 대폭. 7년 뒤에는 네 집 들어가 살 수 있어. 야, 지금 전세를 어떻게 좀 해봐. 내 그 7년을 여기서 버틸 수 있게 좀 해줘봐.
7년 뒤면 야 임마 우리 애들 다 졸업하고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땐 나도 시골 가서 살아도 돼. 뭐 이제 이런 상황 생기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폭탄 선언처럼 막 꽝 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또 하면 또 화나고 열받고 그러지. 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또 했던 얘기 반복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중저가 아파트 시장 쪽으로, 그 다음에 서울 중심부보다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 거주하셨던 세입자로 거주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게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금 서울 쪽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밖으로 외곽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계속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임대차 지금 계약을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밤잠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들을 미리미리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닥쳐가지고 뭐 하시는 거 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고 뭐 부동산을 사라 뭘 해라 전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택은 각자 하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인 어떤 여러분들의 선택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각자 좋은 해법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서울 신축 빌라 깡통 전세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4건 중 1건이라는데 집값의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신축 빌라의 깡통 전세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빌라 거래,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깡통 전세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올해 준공 빌라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인 빌라를 기준으로 깡통 전세를 찾았는데요. 가장 많은 게 강서구고요. 그 다음 도봉구, 그 다음 금천구, 그 다음 은평구. 서울 전체적 기준으로 볼 때도 26.9%나 됩니다. 강서구는 장난이 아닙니다. 82.6%가 지금 깡통 전세 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현장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야, 이거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달 중순, 6월 중순 3층에 있는 전용 면적 27제곱미터짜리 빌라를 3억 500만 원에 팔리면서 같은 날 전세 계약까지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부터 3억 500만 원이에요. 즉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같은 데다가 빌라 매수자가 매수와 동시에 세를 놓고 바로 계약까지 세까지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취등록세하고 중개보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살게 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현장에 보면 굉장히 빌라 거래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깡통 빌라가 상반기 전세 거래의 26.9%인 739건의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시청자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올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의 4건 중 1건이 이 같은 깡통 전세인데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매 같은 것의 리스크도 굉장히 큰데요.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파트하고 달리 면적도 다양하고요. 거래도 뜨면서 중개업소 등의 주변 거래 사례를 들면서 전세가를 제시를 하면 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중개업소 등이 라고 나옵니다. 자, 신축 빌라 깡통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빌라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기존 전세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 이 집주인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이참에 내가 자기 집을 좀 사가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또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가 넘는 전세금은 보증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일정 비율이 올라가면 보증 자체 가입이 안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도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직접 빌라 경매에 나서서 빌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떠안아요. 주변 시세가 오를 때까지 정말 뼈를 묻고 기다리거나 낙찰 자각이 나타나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전세난의 여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물면 그대로 아웃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무려 강서구의 82.6%가 깡통 전세라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요. 계약하고 나서 가입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보다 점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가입 자체가 안 돼서 이거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사를 믿고 계약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중개사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강서구는 아무튼 이 깡통전세 오명이 아주 그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다시 이제 전세 매물이 귀하다. 아파트 전세 매물도 전세 가격도 오르고 이러니까 한동안 잠잠했었던 이 깡통전세 얘기가 다시 이제 기사에 오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가 무려 19.8%가 있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요새도 지금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으로 해서 이걸 그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감이 좀 잘 안 와. 있다고 해요. 어. 네. 들린 얘기에 의하면 있답니다. 네.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거랑은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물건의 주택의 개수가 늘어나면 보유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우회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뭐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구입한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물건 개수를 올려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이제 수익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소위 말하는 다주택 전법을 쓰는 다주택 전법을 쓰는 물건 몇십 개씩 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매는 사람들이 이런 빌라는 안 사고 차라리 전세는 높게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들을 홀려서 신축 빌라들을 이런 식으로 전세를 높게 끼우고 명의만 가져가는 형태로 리베이트 명의 가져가면 리베이트 주는 형태로 이 동네에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지 아무튼 한동안 주춤했던 이유는 뭐 PD수첩이라든가 이런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주로 이제 저격을 하면서 이렇게 높게 전세 들어간 세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되게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했는데도 보험료 지급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주춤한 것 같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니까 네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빌라들의 전세 시세들도 다시 올라간 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니까 집 없는데 전세 이 금액이라도 주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 빌라를 살려는 수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게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는 여기는 무조건 공공재개발이든 뭐든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들이 몰리지만 그런 게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
입기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주택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어느 정도 전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전세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임대차 3법의 여파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뭐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들이 또 일부 발생하기도 하긴 했나 봐요. 근데 정확한 상황은 저도 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또 저도 개인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케이스 관련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딱 보면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위치에 대한 어떤 지역성, 그다음에 입지, 그리고 지어진 연도, 그리고 구조, 향, 이런 다양한 요건들이 영향을 미쳐서 시세,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 와요. 즉, 실거래가 신고 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 이 집이 어느 정도 매매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 시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즉 매매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지금 거예요. 메텔님이 네. 채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업 중개사인데 신축 빌라 분양팀이 있어서 전세금을 분양가 가까이 맞춰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중개 컨설팅비 쪽으로 법정 수수료, 중개 수수료도 훨씬 많이 주면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땅 사서 단독주택 사가지고 빌라 지어서 그러니까 빌라 짓는 과정에서 땅값하고 건축비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걸 녹여서 일단 전세금으로 분양 수수료까지 녹여가지고 이제 전세를 먼저 전세를 빼면 가져가줄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명의 가져가서 나중에 시세가 올라가면 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업체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수료를 많이 줘가면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일의 반복이 지금 그 동네에서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컨이라고 부르죠. 컨.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이걸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이런 걸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세 가격은 나중에 빠져나올 때 그 가격에는 못 맞출 수 있어서 우리는 안 건드려요. 이렇게 안 하는 데들이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특정 건물은 누구만 하고 또 그것만 분양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차려놓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보통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2년 뒤에 계약 만료돼서 가서 부동산 가보면 없어져 있고. 그렇지, 맞아. 그런 소위 말하는 기획 형태로 계속 그것만 하는 데들도 있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무튼 그 전세 가격이 지금 또 이렇게 난리다 보니 또 이런 결국 과거의 반복이 또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요새 빌라를 신축으로 짓는 경우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사에서는 다 지어지고 나서 세를 맞춘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실제 요새 경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전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되는 경우들이 기획해서 많습니다. 짓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장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잘 보시면요. 강남 쪽 지역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남은 워낙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이렇게 전세를 꽉 채워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깡통 전세를 만들어내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 지역은 다 빠져 있다라는 것도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강서구고, 강서구 중에서도 화곡동. 네. 화곡동에 이런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4차 뉴타운 된다 그래서 진짜 온 동네 업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엄청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나중에 가서 계약하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세입자분들이 계실 거고, 또 중개업소들, 또 일종의 컨 같은 중개업소들 있죠. 이런 업소들도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의 예정 비율을 넘어가면
매매가 대비 일정 비율이 전세 가격이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계약금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금 엄청나게 큰 돈이라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저는 현장에서 이거 많이 봤어요. 결국 그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떠안는 거. 떠안는 거.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몇몇 지역에 좀 깊이 발을 담근 적이 있는데 결국은 떠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참에 가져가라. 뭐 해라. 그래서 일부러 떠안게 만드는 경우.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전세 들어갔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주인한테 사서 떠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니.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미리미리 실거래가 신고도 안 되고 중개업소도 못 믿겠고 어떻게 확인하지? 인생은 실전이야. 어떻게 확인해? 진짜 정글이고 그러니까. 깜깜하다. 운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네네. 자,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한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하고 좀 다르다는 거. 특성은 좀 네, 맞아. 이해하시고. 방법이 그거 같아요. 전세가 너무 높다 생각하면 안 들어가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거나 그리고 뭐니 해도 현장에 중개업소 근처에 부동산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가격 물건 적당한지 안 한지 시세 파악을 여러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여러 교차해서 확인하고 이게 분명히 거래 안 한 부동산 사장님들은 고춧가루 뿌리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는 저희 동네 다른 전세 가격들 시세에 비해서 그 정도는 조금 현재 과한 금액인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의견을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모르면 많이 물어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중개업할 때 이런 식의 물건들은 거래를 안 했어요.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지. 안 했어요. 사고 하나 터지면 다른 일을 못 하는. 네, 맞아요. 막장 인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벨벳도 열심히 봤어. 그래서 그럼 나도 조심해야지 했어. 막상 딱 닥치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경험이 쌓이는 거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충분히 알고 다 내용도 확인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닥쳐버리면 이렇게 블랙아웃 되듯이 머리가 하얘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아예 막혀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을 한 분씩 옆에다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크게 3가지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일단 3가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한 30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와 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오늘, 벨벳스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